9.18 사변. 나는 안도의 혁명 조직들이 자기 궤도에 들어서서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 성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1931년 여름과 초가을 화령, 연길, 왕청 일대 지방 조직들에 나가 5.30 폭동 후 흩어졌던 대중을 묶고 세우는 사업을 하였다. 내가 도나를 활동 거점으로 삼고 안도, 영정, 화령, 유수하, 대전자, 명월구 등지와 연계를 맺으면서 사업을 한창 전개해 나가고 있을 때 9.18 사변이 터졌다. 나는 그때 도나 근처의 한 농촌 마을에서 공청 열성자들과의 사업을 하고 있었다. 9월 19일 이른 아침에 진안장이 내가 머무르고 있던 마을로 뛰어와 관동군이 봉천을 공격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전쟁이여, 외놈들이 끝내 불집을 일컫소. 그는 무거운 짐을 걸머쥔 사람처럼 신음소리를 숨가쁘게 내지르며 토방위에 맥없이 주저앉았다. 전쟁이라는 그 한마디의 말은 진안장의 입에서 눈물 겹도록 비장하게 울렸다. 오래전부터 이미 예견했던 사변이고 또 사변이 발발한 시기도 대체로 예상과 비슷이 맞아떨어졌지만 나는 조선민족과 수억만 중화민족이 당하게 될 재난,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도 거대한 전환이 오리라는 예감 때문에 가슴을 또박 찌르는 것 같은 충격을 걷잡지 못하였다. 그 후 우리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사태 발전의 진상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1931년 9월 18일 밤 심양 북대영 서쪽 류저구에서 일본 만철 회사 소유의 철도가 폭파되었다. 일제는 장학량군이 철도를 폭파하고 일본 수비대를 공격했다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내걸고 불의의 침공을 개시하여 일거의 북대영을 점령하였으며 19일 아침에는 봉천 비행장까지 차지하였다. 심양에 뒤이어 안동, 영구, 장춘, 봉성, 길림, 도나와 같은 동북지방의 대도시들이 관동군과 압록강을 넘어온 조선주둔군에 의하여 연달아 점령되었다. 닷새도 못 되는 사이에 일본 침략군은 련영, 길림 두 성의 광대한 지역을 거의 다 강점하였으며 전역을 계속 넓혀나가면서 금주 방향으로 육박하였다. 문자 그대로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였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진상을 오도하여 중국 측에 사건의 책임을 전가시켰지만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그들이 내돌리는 여론을 믿지 않았다. 잔꾀가 많은 일제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훗날 사건을 조작한 당사자들도 인정하였지만 만철 회사 소속의 철도를 폭파하고 9.18 사변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 장본인은 관동군 특무기관이었다. 우리는 그 당시 출판물들의 글을 내어 류저구 사건은 만주를 먹기 위한 일제의 모략이며 간계라고 폭로하였다. 관동군이 만주사변을 앞두고 대기 상태에 있던 1931년 9월 18일 아침 이 사건의 조작자의 한 사람인 도히하라 겐지 대자, 심양 특무기관장 도히하라 겐지 대자가 갑자기 서울에 나타났다. 그는 조선주둔군 사령부 고급 참모 간다 마사다네를 찾아가서 신문기자들이 시끄러워 군에게 찾아왔다고 자기의 조선 방문 이유를 애들로 설명하였다. 만주사변이 터지면 숱한 기자들이 자기에게 달려들어 성화를 먹이겠는데 그 성화가 싫어서 미리 조선으로 도피해왔다는 소리였다. 같은 시각 일본 항공본부장 와다나베 조타로 대장은 서울을 방문하여 조선주둔군 사령관인 하야시 센지로 대장과 함께 백운장이라는 큰 술집에서 연회를 차리고 휴식을 하였다고 한다. 만주사변과 같이 어마어마한 불집을 마련한 사람들의 행차치고는 너무나도 안온하고 여유작작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역사 기록을 읽게 되면 어째서인지 조선전쟁이 발발하던 때에 트루맨이 별장에 가서 지내던 일을 상기하게 된다. 우리가 9.18 사변과 조선전쟁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전쟁에서 일맥상통한 점을 찾아보게 되는 것은 두 전쟁 다 선전포고 없이 돌발적으로 개시되었다는 거기에만 있지 않다. 그 두 사변을 도발한 인간들의 면모에서 제국주의자들에게 고유한 교활성과 파렴치성,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성과 지배주의적 본성을 다 같이 찾아보게 되기 때문이다. 역사를 비반복적인 사건들의 누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개개의 사건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과 공통적인 경향성을 우리는 또한 전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일본이 9.18 사변과 같은 사변을 도발하여 만주를 먹어치우리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확고한 기정사실로 되어 왔었다.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장장림 폭사 사건을 조작했을 때에도 그것을 예감하였고, 만보산 사건이 발생하여 저중인민들 사이에 험악한 대결 상태가 빚어졌을 때에도 그것을 예감하였으며, 농학사의 신분을 가지고 간첩활동에 종사하던 관동군 참모본부 소속의 나카무라 대위의 실종 사건이 꾸며졌을 때에도 그것을 예감하였다. 나는 특히 만보산 사건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만보산은 장춘에서 서북쪽으로 70 내지 80리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자그마한 농촌 마을이다. 만보산 사건이란 바로 이 마을에서 수로 문제를 둘러싸고 조선 이주민들과 중국 원주민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을 말한다. 조선 이주민들이 논을 풀려고 2통암 물을 끌기 위한 물길을 팠는데 그것이 그만 중국 원주민들의 밭을 침범하게 되었다. 2통암을 막으면 장마철에 또한 강물이 범람할 수 있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 공사를 반대해 나서게 되었다. 이런 때에 일본인들이 공사를 강행하도록 조선 농민들을 사척함으로써 분쟁은 확대되고 조선 국내까지 파급되어 인명과 재산 피해까지 내는 결과를 빚어냈다. 농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지방적인 분쟁을 민족 리간 창략에 솜씨있게 이용한 것이다. 만일 그때 일본 사람들이 리간질을 하지 않았거나 저중 농민들 중에 선각자가 있어 리성적인 사고를 조금이라도 하였더라면 분쟁은 간단한 논쟁으로 그치고 그 이상 확대되어 서로 맞서고 두들겨 패는 것과 같은 양상으로는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으로 하여 저중인민들 사이에는 더 큰 오해와 불신이 생기고 반감이 조성되었다. 그때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자들 때문에 비슷한 불행을 겪고 있는 두 나라 인민들이 무엇 때문에 서로 주먹질을 하면서 피투성이 싸움을 해야 하는가? 항일이라는 대전제 밑에 두 나라 민족이 선을 굳게 잡고 공동투쟁에 나서야 할 때 물길 하나를 놓고 서로 악에 받쳐 고륙 상쟁을 하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꼴인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참사가 빚어졌는가? 과연 이것이 누구한테 이롭고 누구한테 해로운 일인가 하고 거듭 생각하였다. 나에게는 문득 이 사건이 미리 꾸며진 연극으로 박두에 오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변의 전주곡으로 느껴졌다. 무엇보다도 장춘 영사관 놈들이 농민들의 우발적인 충돌이 끼어들어 조선 사람들이 리권을 옹호해 나선 것부터가 미심쩍었다. 토지조사령과 같은 약탈적인 법령으로 조선의 농토들을 빼앗고 살인적인 농정을 실시해온 자들이 갑자기 보호자로 둔갑하여 우리 농민들을 옹호해 나선 것은 사실상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정치 만화였다. 장춘의 경성일보 지국이 본사에 서둘러 만보산의 분쟁을 통제한 일도 그렇고 국내에서 신문 호외를 찌고 저급하게 배파한 것도 모두 수상하게 여겨졌다. 저중 두 나라 인민들을 리간시키기 위하여 일제의 영악한 두뇌들이 지방적인 자그마한 분쟁을 민첩하게 악용하여 엄청난 모략을 꾸몄는데 그것이 성공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놈들한테는 무엇 때문에 그런 모략이 필요했는가? 우리가 간도오지에서 혁명조직들을 재정비하고 있는 사이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분명 무엇인가를 다급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만보산 사건의 여파가 채 가셔지지도 않은 그해 여름의 나카무라 대위 실종 사건은 중일 관계를 전쟁 접경해로 이끌어 나갔다. 이 사건과 때를 같이하여 일본 본토에서는 연일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도쿄의 청년 장교들이 야스군이 진자에 모여 나카무라의 위령제를 지내고 자기들의 피를 뽑아 일장기를 그렸는가 하면 그것을 신사사두에 높이 띄워놓고 국민들의 전쟁열을 고취시키었다. 형용색색의 만주관계단체들은 만목문제 각파 연합대회라는 것을 열고 실력 행사로서만 만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귀가 아프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나는 그때 일제의 만주 침략은 시간상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그렇게 확정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조선을 먹은 다음에는 만몽을 먹고 만몽을 먹은 다음에는 중국을 먹으며 중국을 먹은 다음에는 아시아를 제패하려는 것은 다나카 상주서에도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의 기본 국책이었다. 동아의 맹주가 되려는 야망에 사로잡힌 군국주의 일본의 강철바퀴는 이 국책에 따라 거침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나카무라 대위의 실종 사건을 구실로 삼아 관동군 병력을 심양에 집결시키고 공격태세를 갖추었다.
진안장은 그때 일본 군대가 당장 만주를 먹겠는데 우리는 모두 적수공권이나 다름없으니 어쩌면 좋은가고 하면서 몹시 불안해하고 안타까워하였다. 그는 국민당의 장학량 군벌에 일정한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들이 지금까지는 우유부단했지만 일단 국권을 건드리는 사태가 벌어지면 중화민족 앞에서의 체면 유지와 수억만 민중의 압력 때문에 저항에 나서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었다. 나는 진안장에게 국민당 군벌이 저항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망상이라고 말했다. 장장님의 복사 사건 때를 상기해보라. 관동군의 모략이라는 것이 명백했고 엄연한 증거도 나타났지만 동북군벌은 그때 진상규명도 하지 않았고 관동군의 한마디의 책임 추궁조차 하지 않았다. 지어는 일본 조객들까지 고인의 영전에 받아들였다. 이것을 그 어떤 신중성이나 취약성, 우유부단성으로만 보겠는가. 국민당은 공산당의 박멸과 로농 홍군에 대한 토벌에 광분하여 수십만 대군을 강서 중앙소비투구에 투입하고 있다. 일제에게 국토의 일부를 떼어주는 안이 있더라도 공산당과 로농 홍군을 박멸하자는 것이 국민당의 속심이다. 외적을 치기 전에 공산주의 세력을 숙청하고 국내의 정국부터 평정하자는 것이 국민당의 로선이다. 자기 선친이 복사한 다음 국민당 쪽에 아주 기울어진 장학량은 그 저저로운 노선에 맹종하고 있다. 때문에 저항은 없을 것이며 거기에 기대를 거는 것은 호황한 일이다. 진안장은 신중하게 내 말을 들었으나 공감을 표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장학량 군벌이 아무리 국민당 노선에 추종한다 하여도 자기 군벌의 정치, 군사, 경제적 기반인 동북당을 완전히 잃게 되는 마당에 이르러서까지도 침략자들에게 저항에 나서지 않겠는가고 하면서 정시 군벌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였다. 이런 때에 9.18 사변이 터지고 수십만을 헤아리는 장학량 군대가 아무 저항도 없이 심양을 내주었으니 진안장도 주먹을 부르지고 사색이 되어 나한테로 뛰어오지 않을 수 없었다. 성주덕무, 나는 어리석은 몽상가였고 철부지였소. 진안장은 이렇게 말하면서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런 다음 흥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를 계속 담회하였다. 장학량과 같은 사람이 동북당을 지켜주리라고 생각했으니 나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었소. 장학량은 중화민족의 신의를 저버리고 항의를 포기한 겁쟁이고 퇴전장군이요. 전에 심양에 가보니 온 도시에 군벌군이 모래알처럼 쭉 깔려있더구만. 골목마다 신식청을 맨 군대가 시글시글했어. 그런데 그 많던 군대가 총 한 방 쏘지 않고 퇴각하였으니 이런 분한 일이 어디 있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오. 매사에 침착하고 온화하던 진안장도 그날 아침만은 감정을 다잡지 못하고 목청을 덧고 연방 고함을 질렀다. 장학량이 후에는 항의를 주장하고 국공합작에도 기여했지만 만주사변 때에는 그에 대한 평판이 좋지 못하였다. 나는 진안장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조용히 그를 달래었다. 진동무, 진정하오. 일본군이 만주를 침공하리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미부터 예견했던 바가 아니었소. 그런데 뭘 그렇게 새삼스럽게 떠도. 우리는 이제부터 사태 발전을 냉철하게 주시하면서 그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하오. 물론 그래야지. 그러나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그러. 내가 장학량이라는 사람한테 너무 큰 기대를 걸었던 것 같소. 나는 온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 한잠도 못 자고 고통에 시달리다가 곧장 이리로 달려왔어. 성주동무, 장학량이 통솔하는 동북군의 수요가 얼마인지 아오? 자그만치 30만이나 된다오. 30만. 30만이란 게 간단한 숫자요. 그런데 그 30만이 총 한 방 쏴보지도 않고 하룻밤 사이에 심양을 내줬으니. 우리 중화민족이 그래 이렇게도 영렬하고 무력하단 말인가. 공자와 제갈량과 두보와 선중산의 초국이 이렇게도 망해간단 말인가. 진안장은 가슴을 치며 통탄하였다. 그의 눈에서는 핏방울 같은 눈물이 연방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가 자기 민족 앞에 닥쳐온 비운을 생각하며 그토록 분해하고 슬퍼하는 것은 응당한 일이었다. 그것은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순결한 감정이며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였다. 나도 언젠가는 고향의 타박솔 밑에서 외적에게 짓밟힌 조국을 생각하며 남모르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다.
그것은 송안에 갔다가 일본 경찰이 구둣발에 만신창이 되어 꿈틀거리던 어떤 노인의 모습을 보고 돌아와 진정일 분을 사귀지 못하고 만경봉에서 하루해를 보내던 어느 일요일의 석양에 있은 일이었다. 나는 그날 진안장처럼 우리나라 역사가 자그만치 5,000년이라는데 그토록 자랑스러운 역사국이 어떻게 되어 하루아침에 만국의 수치를 당한단 말인가. 이 수치를 무엇으로 씻는단 말인가 하고 비분에 넘쳐 생각하였다. 그러고 보면 나나 진안장은 똑같은 수치를 체험한 셈이었다. 이전에는 리이념의 공통성이 우리를 접근시켰다면 그날부터는 저지의 공통성이 우리의 우정을 배가해 주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람들은 불행한 때일수록 더 친밀해지고 우애와 사랑도 깊어진다고 볼 수 있다. 지난날 조중인민들과 공산주의자들이 그토록 친형제와 같이 쉽게 가까워질 수 있은 것은 바로 저지의 공통성, 목적의 공통성, 위협의 공통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국주의자들이 리운을 위해서 서로 일시적으로 결탁한다면 공산주의자들은 공동의 투쟁 목표로 되는 인간의 해방과 복리를 위해 공고한 국제주의적 단결을 이룩해 간다. 나는 진안장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받아들였으며 중화민족의 순환을 조선민족의 순환으로 받아들였다. 만일 수십 수백만 대군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장개석과 장항량을 비롯한 정계 군부의 우두머리들에게 도나의 한 청년한테 있는 애국심이나 통찰력만이라도 있었더라면 사태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들이 민족의 운명을 자기 자신이나 자기들의 당파적 이해관계 위에 놓고 반공이 아니라 연공을 하며 전체 민중과 무장력을 항전해로 불러일으켰다면 일제의 침략을 그 첫걸음에서 좌절시키고 영토와 인민을 영예롭게 지켜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조국도 민족도 다 안중에 두지 않았다. 일본이 만주를 치기 전에 벌써 장개석이 장항량의 동북군에 일본군 축으로부터 도전이 있을 경우에는 신중성을 견지하며 백방으로 충돌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의 명령서를 하달하여 군의 저항을 사전에 억제한 사실은 그 후 수억만 중국인민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9.18 사변이 폭발한 후에도 장개석의 남경정부는 중국인민과 중국 군대는 일본군에 저항하지 말고 평정과 인내성을 발휘할 때에 대한 투항주의적인 성명을 발표하여 군대와 국민의 사기를 절약시키었다. 만주의 운명은 벌써 9.18 사변 전에 결정된 셈이었다. 지어 그들은 대표를 동경에 파견하여 일본 정부와 비밀 교섭을 진행하였는데 이 교섭 과정에 장개석은 일본이 중국의 다른 지역들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부로 하여 소중 접경지대를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양도하는 데 동의하는 것과 같은 매국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였다. 장개석이 수억만 인구와 수백만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자랑하는 나라의 주석이라는 자존심마저 죄버리고 일본 사람들에게 국토의 한 부분을 큼직하게 떼어주는 것과 같은 망덩을 꺼리낌 없이 자행한 것은 그가 일본의 대포보다 지주 매판자본가와 국민당 관료들을 반대하는 국내 인민의 총구를 더 두려워한 데 있다. 그리하여 동북 변방군의 30만 대군은 자기 무장력의 25분의 1도 못 되는 관동군에게 밀려 무진장한 자연부원을 가지고 있는 광대한 만주땅 전체를 버리고 패조하게 되었다. 나는 만국의 비분에 젖어 통곡하는 진안장에게 말했다. 이제는 그 어떤 당파나 군벌이나 정치 세력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어. 오직 자기 자신과 자신의 힘만을 믿어야 하오. 대세는 우리들 자신이 민중을 무장시켜 반일전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어. 살 길은 무장을 잡는 데 있어. 진안장은 말없이 나의 두 손을 부스러지게 틀어잡았다. 나는 그날 진안장의 기분을 돌려세우려고 온종일 그와 함께 보냈다. 만국의 서름으로 말하면 사실 진안장보다도 내가 더 많았다. 진안장은 저국의 일부를 떼운 사람이었지만 나는 하나의 옹군 저국을 성들이채 잃어버린 만국민의 아들이었다. 진안장이 자기 집으로 가자고 간청하는 바람에 나는 다음날 그를 따라 도나로 향하였다. 9.18 사변은 조선과 중국뿐 아니라 온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다. 일본이 조선을 삼킬 때 경악을 금치 못했던 세계가 9.18의 포성에 다시 한번 비명을 질렀다. 인류는 그것을 새로운 세계대전의 시작으로 보았다.
일본이 이 사변을 중일간의 교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방적인 돌발 사건으로 묘사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거지 듣지 않았다. 공정한 세계 여론은 일본의 만주에 대한 공격을 주권국가에 대한 난폭한 침략 행위로 규탄하였으며 일본이 강점 지역에서 철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제를 선두로 한 제국주의자들은 일본의 창끝이 소련으로 돌려지기를 은근히 기대하면서 일제의 침략 행위에 대하여 동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국제연맹이 만주에 리턴 조사단을 파견하였으나 그 조사단도 정의의 편에 서서 흑백을 똑똑히 갈라내지 못하고 모호한 입장을 취하였으며 일본을 침략자로 규정하지 못하였다. 전쟁의 포성이 대륙을 뒤흔들고 일본군의 맹공격에 장항량 군벌의 막강한 대군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져 총퇴각한 사실은 수억만 사람들의 의기를 꺾어놓았다. 정일전쟁과 로일전쟁의 승리에서 생긴 무적 황군에 대한 신화는 한갓 신화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되었다. 피눈물 나는 분노와 함께 공포의 파도가 조선과 만주는 물론 온 아시아 대륙을 휩쓸었다. 그 공포의 파도 속에서 모든 무장력과 정치세력, 혁명단체, 형형색색의 우국지사들과 저명인사들은 자기의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9.18 사변의 폭발은 붕괴 상태에 있던 독립군 잔여 세력의 대부분을 산간오지로 몰아넣었으며 실력 배양을 거창하던 사람들을 일제의 품으로 밀어던지었다. 독립군들이 손때 묻은 총을 땅에 묻고 어깨를 움츠리며 고향으로 돌아갈 때 민족 개량주의자들은 친일을 부르짖었다. 독립선언을 연발하며 구국 항쟁을 외치던 우국지사들이 망향가를 부르며 황황히 해외로 망령하였다. 이전날의 활동 거점들을 버리고 퇴각하는 장항량군의 뒤를 따라 금주로 장사로 소환으로 달아나는 독립운동자들도 있었다. 애국과 매국, 반일과 친일, 자기 희생과 보신을 가르는 착잡한 분해 과정이 9.18의 포성과 함께 민족 내부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각자가 자기의 인생관에 따라 양국에도 가붙고 음국에도 가붙었다. 만주사변은 민족의 매 성원들의 동향과 본심을 식별하는 하나의 시금석과도 같은 작용을 하였다. 우리는 그때 도나에서 진안장과 함께 며칠을 두고 9.18 사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였다. 우리도 처음에는 몹시 당황하였다. 무장을 들 때가 되었다는 판단은 쉽게 하였으나 일본군이 사태처럼 쓸어드는 전국에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였다. 그러나 침착성을 인차 회복하고 사태 발전을 냉철하게 주시하였다. 그 당시 나는 일제의 만주 침략이 조선혁명에 끼치는 영향을 두고 많은 생각을 하였다. 일본군의 만주 출병이 현실로 되고 만주 점령이 기정사실로 됨으로써 우리는 자기 곁에 적을 두게 되었다. 미츠야 협약과 같은 것을 톡에 걸고 일본 관원들이 몇 해 동안 중국 반동군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선 독립운동자들과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을 심하게 하였지만 조선 땅에 있는 군경들이 월경하여 만주에 들어오는 신뢰는 드물었다. 중국과의 협정에 의하여 일본 군경들이 넘어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만주지왕에서 조선혁명가들을 색출하고 잡아가는 것은 대체로 이 일대에 와 있는 일본 영사관 경찰들이 하였다. 만주 사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일대에 조선 강점군이 들어오지 못하였다. 러시아 국민전쟁 당시 시비리를 들이치었다가 철수할 때 중국 측의 양해를 얻어 훈춘에 떨어진 2개 중대 역량이 동북지방에 주둔하고 있는 조선 강점군의 전부였다. 그러나 9.18 사변과 함께 만주는 일본 군대의 난무장으로 전전되었다. 조선에서도 상해에서도 일본에서도 수만 명의 일본 군대가 떼를 지어 만주 땅으로 밀물처럼 밀려들었다. 만주 대륙은 저가가 한데 엉켜돌아가는 최전선으로 되었다. 조선과 만주를 갈라놓고 있는 국경은 사실상 일본군의 침공과 함께 제거된 셈이었다. 일본군에 의한 만주강점은 의심할 바 없이 이 일대를 활동 거점으로 삼아온 우리들의 투쟁에 험악한 난국으로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일본이 만주를 침공한 본심이 하나가 이 일대에서 앙양되는 조선인민의 민족해방 투쟁을 교살하고 조선 국내의 치안 유지를 용이하게 하자는 데 있는 것만큼 우리는 거무 자기의 활동에서 여러모로 일본 군경들의 위협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각오해야만 하였다. 조선 국내에서 적용되던 시인치안유지법의 쇠몽둥이는 만주지방 조선 사람들의 머리 위에도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일본이 만주에 괴뢰 국가를 세우게 되면 우리에게는 그것도 하나의 커다란 장벽이 될 수 있었다. 실제로 그 후 일본이 조작해낸 만주국의 존재는 우리의 활동에서 막대한 장애로 되었다. 일본의 만주강점은 이 일대에 울장을 받고 살아온 수십만을 헤아리는 조선 사람들의 생활을 도탄해로 몰아놓을 것이었다. 외적이 없는 고장에서 총독정치의 몽해를 쓰지 않아도 되었던 조선 이주민들의 자유는 일장춘몽으로 끝나고 인종 풍토가 생소한 이역에 삶의 도전을 옮긴 유랑민들의 리항은 무의미한 것으로 될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9.18 사변을 두고 불리한 것만을 생각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불리한 점들만을 따져보면서 비관과 영탄에 빠졌더라면 일어서지도 못하고 절망에 짓눌려 주저앉았을 것이다. 나는 그때 어째서인지 봄의 굴에 가야 봄을 잡는다는 조선 속담을 생각하였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을 두고 터득하고 정식화해 놓은 그 인생 철학이 나에게 심오한 진리를 귀띔해 주었다. 만주는 봄의 굴로 되었다. 이 굴에서 일본 제국주의라는 봄을 잡아야 한다. 이제는 무장을 들고 투쟁할 때가 되었다. 이런 때에 싸워서 결판을 짓지 못하면 우리는 영영 사람구실을 못한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일어서야겠다고 단단히 결심하였다. 일제는 전쟁 승리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식민지 통치를 강화하고 전쟁 물자 보급을 위한 경제적 수탈에 미쳐 날뛸 것이다. 민족적 모순과 계급적 모순은 극한점에 달할 것이며 조선민족의 반일 기운은 고조될 것이다. 우리가 무장대오를 조직하고 항일전쟁을 시작하면 인민대중이 물심양면으로 우리를 적극 지지 성원해 줄 것이다. 중국의 수억만 인민대중도 거적적인 반일 항전에 떨쳐나설 것이다. 오늘의 만주 침공이 내일에는 중국 본토에 대한 침략으로 이어질 것이며 중국 대륙은 전면전쟁의 화염 속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자주정신이 강한 중국 인민이 자기 조국 앞에 닥쳐온 위험을 수수방관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우리의 곁에는 제국주의의 침략을 영화하지 않으며 민족적 자주권을 수호할 일념에 불타는 중국의 수많은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자들, 자유와 독립을 사랑하는 수억만 중국의 형제들이 있다. 어젯날 조선 사람들을 망국민이라고 불쌍하게 여기던 그들이 내일은 단순한 동정자로부터 믿음직한 동맹자가 되어 한 전호에서 같은 관역을 향해 총을 겨누게 될 것이다. 우리의 측에는 언제나 중국인민이라는 위대한 동맹자, 동맹군이 있게 될 것이다. 일본이 중국 관내로 전쟁을 확대하게 되면 구미 열강들의 이해관계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새로운 세계대전으로 가는 도화선으로 될 것이다. 중일전쟁이 장기화되고 일본이 세계대전에 말려들게 되면 인적 물적 자원의 결핍과 고갈로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일본이 만주를 먹는다는 것은 그들이 통치구역을 더 넓힌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치구역의 확대는 불피코 통치력의 약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일본은 식민지를 통치하는 데서 정전의 밀도를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 온 세계가 일본 제국주의를 침략자로 규탄하게 될 것이며 일본은 국제적으로 고립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혁명에 전략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게 될 것이라고 타산하였다. 장항량군이 총퇴각을 시작하고 일제 침략군이 물밀듯이 쳐들어오자 우리 눈앞에서는 놀라운 사태들이 벌어졌다. 관공서의 관리들과 공안국의 경찰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 버렸다. 며칠 사이에 군벌 통치의 지방기관들이 모두 문을 닫아 걸었다. 장항량군의 패조와 함께 군벌 통치 체계가 마비된 것이었다. 일제 침략군은 전과를 확대하기에 급급하여 치안 유지에 힘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만주지방에서는 한동안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었다. 우리는 일제가 대륙에 자기들의 통치 체계를 새로 세울 때까지 얼마간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리라고 타산하였다. 이 공백 상태야말로 우리들이 마음 놓고 무장대우를 끓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되었다. 혁명은 바야흐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조선혁명 앞에 부과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분골쇄신할 때가 온 것이다. 9.18 사변은 중국인민들에 대한 침략인 동시에 곧 이 일대에서 살고 있는 조선인민들과 조선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침공이기도 하였다. 우리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로서 이에 응당한 대답을 해야 하였다. 나는 무장대오의 조직을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하였다.